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유정 도서관에서 연구지원 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사서 김나진이고요. SR 지금 검색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 교육 들으시는 분 중에 저하고 연락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잘 들리시는지 혹시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아무거나 하나만 뭐 1, 2, 3 숫자도 좋고 하나만 쳐주시면 저희가 네.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별 문제 없으시는 것 같고, 혹시 문제 있거나 그러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또 그거 확인하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첫 번째 50분 교육은 안내드린 것처럼 일단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SR과 메타 분석 논문 작성을 위한 파트 1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 이제 근거 중심 의학에서 선행 연구 자료하고 과학적 근거 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성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러면 실제로 체계적 문헌 검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스테마틱 리뷰라는 그 퍼블리케이션 타입 자체가 연구 방법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 검토도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선정도 잘해야 돼서 체계적 문헌 검색 그 플로우를 잘 따라가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뒤에서, 이제 코어 DB라고 하는 세 가지 DB를 어떻게 검색할 것인지를 알려주실 건데, 그거 하기 전에 검색을 잘 하려면 핵심 질문, 프로토콜에 있는 핵심 질문이나 피코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검색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검색어 선정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면서 통제와 자연어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 실제로 검색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도 배워가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물어보시는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SR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질문을 하시는데 뭐 있고 없고 이걸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이걸 활용하는데 장단점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단에서는 키워드 선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거고 뒤에 잠깐 쉬고 들어가는 파트 2에서는 실제로 생성 AI 도구 중에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근거 중심 의학에서 선행 연구 자료의 검색과 과학적 근거 확보의 중요성 제목이 좀 긴데 근거 중심 의학 얘기 하나 할 거고 선행 연구 자료 검색 얘기 하나 할 거고 그 선행 연구 자료 검색을 통해서 이제 근거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 중심 의학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EBM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영역이긴 합니다. 저는 문헌 검색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 근거 중심 의학에 계속 얘기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메이킹 디시전이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최상의 근거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 부분이 포커싱이 되는데, 이 과정들, 그러니까 최선의 근거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임상의와 환자의 가치 및 선호를 통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근거 중심 의학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는 이런 근거를 확보하는 내용 중에 이제 문헌을 검색해서 문헌 중에 양질의 에비던스가 높은 문헌을 검색해서 우리가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일,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군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검색을 계속하는 이유, 그다음에 검색 교육을 하는 이유, 검색 협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생각보다 출간 문헌들이 많은데 그 출간 문헌 중에서 양질의 문헌을 찾아내는 것, 그다음에 개인이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이 환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 효율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출간 문헌서를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체계적 문헌 고찰을 잘 찾아야 되고 잘 써야 되고 이런 두 가지 맥락으로 선생님들께 교육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백그라운드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거 중심 의학을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계적 문헌 고찰은 일반 리뷰하고 다르게 이제 우리가 명백하게 구조화된 질문을 가진 종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내러티브 리뷰가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고 내러티브 리뷰와는 다르게 명백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검색 전략을 가지고 작성해 놓은 시스템 리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시스테마틱 리뷰가 근거 중심 의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연구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문헌 고찰이랑 메타 분석을 수행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의 학술적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쓰시는 분,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2차 근거 생산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SR을 쓰시는 분이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할 때 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찾으셔서 이제 연구의 출발점이나 가치로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구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핵심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게 또 체계적 문헌 고찰이다. 그래서 국가 사업, 뭐 보고서, 국가 보고서, 뭐 진료 지침 이거 하시는 분들도 다 선행 연구 자료 검색하시는 거는 체계적 문헌 고찰의 선행 연구 자료 검색하시는 거랑 동일합니다. 사실은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더불어서 그런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게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해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작성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육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펀메드에서 SR이랑 메타 분석 논문이 얼만큼 등재가 되는지를 굉장히 러프하게 좀 보면은, 이 검색식에 따라서, 검색 쿼리에 따라서, 뭐, 디테일한 건수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테마틱 리뷰나 메타아나리시스 논문이 얼마나 등재가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표고, 저희가 한 2010년부터 도서관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한 15년 전부터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시스마틱 리뷰와 메타아나리시스가 출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코어 DB에 등재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몇 년쯤 되면 이 SRE가 메타 논문을 쓰지 않을까, 이 추세가 꺾일까, 뭐 예상도 해보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로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더 강해지고 있어서, 그렇게 확 꺾여서 SR이나 메타를 안 쓰신다 이런 시점이 오는 게 뭐 당장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가 추세가 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시면서 SR 메타가 많이 작성이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펀메드 등재되는 논문의 3% 정도가 시스테마틱 리뷰인데 펀메드에 등재되는 저널들 중에 대부분의 저널들이 시스테마틱 리뷰를 자기네들 투고 규정에 이제 받아들이는 퍼블리케이션 타입 중에 하나로 시스테마틱 리뷰 메타아나리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 15년 전에는 그냥 시스테마틱 리뷰가 리뷰로 구분돼서 안 받는 저널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시스테마틱 리뷰와 메타아나리시스를 구분해서 이제 리뷰와 구분해서 억셉트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저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펀메드만 3%고, 또 다른 코어 DB들도 더 많이 이제 등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을 펀메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많은 분들이 SR을 쓰고 있고, SR을 보시고 계시고, 이런, 리서치 사이클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종설 고찰이라고 하는 리뷰의 분류를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러티브 리뷰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리뷰 안에 시스테마틱 리뷰하고 메타 분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분류 자체가 퍼블리케이션 타입 분류 자체가 리뷰 안에 속해 있었어요. 메타 분석이나 시스테마틱 리뷰가. 근데 지금은 하나의 별도로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쓰시는 분이 있고 보건의학 쪽에서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같이 쓰시는 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 분석만 실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메타 분석 안에는 개별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개별 RPD 메타 분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이 하기는 조금 어렵죠. 데이터를 받기가 어려워서. 근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걸쳐져 있는 이유는 각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질문이 들어왔던 게 체계적 문헌 고찰만 써도 되나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셨거든요. 체계적 문헌 고찰만 쓰셔도 되고, 체계적 문헌 고찰만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메타 분석은 통계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 자료를 모았을 때 어떤 통계적으로 결합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본인이 메타 분석을 쓰고 싶으셔도 못 쓰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걸쳐져 있는 부분이고, 보건의학 쪽, 간호학, 뭐 보건학 다 포함해서 보건의학 쪽에서는 같이 쓰고 있는 게 많고 아마 투구 규정, 저널의 투구 규정에서 원하는 게 체계적 문헌 고찰만 원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회과학 쪽은 이렇게 체계적 문헌 고찰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메타 분석은 보건의학 쪽에서 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그 검색 전략 얘기하면서 한 번 더 구분되어 있는 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하고 메타 분석 연구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연구 기획이나 프로토콜 개발, 계획서가 작성된 단계를 첫 번째 단계라고 하죠. 나는 이런 주제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쓸 거야 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계획서 안에 당연히 핵심 질문이 있으셔야 되고 뭐 프레임워크가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우리가 피코라는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제 보건의학 쪽에서는 어, SR 프로토콜을 작성하시는데 뭐 피코도 좋고 PCC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 주제에 맞게 그런 프레임워크에 작성된 그 피코 타입 뭐 질문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 안에 이제 인클루전과 익스클루전 되어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 기획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다음에 가장 먼저 진행이 되는 게 문헌 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헌 검색이 모든 검색의 첫 단추여서 요게 잘 진행이 되셔야 요 정도 이제 진행하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문헌 검색을,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는 DB 선택을 잘못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민감도 높게 너무 상세하게 뭐 이런 식으로 누락되는 논문이 있게 또는 통제어를 활용하지 않았다거나 자연어를 적절하게 섞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검색을 하셨다가 이제 그 뒤로 문헌 선택, 문헌 분류, 자료 추출, 연구, 바이어스 평가까지 다 하시고 하셨는데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다 작성하시고 투고하셨는데 리비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헌 검색 자체가 좀 어,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요즘엔 좀 늘었어요.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한 2010년 정도만 해도 그때 SR 논문 보시면 이제 메소드 첫 부분에 문헌 검색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보시면 DB를 뭐 한 쪽만 봤다, 두 쪽만 봤다 이렇게 돼도 SR이 통과가 돼서 이제 출간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고 너무 지침도 명확해지고 작성하는 방법론도 명확해졌기 때문에 문헌 검색을 조금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게 이제 체계적으로 어떻게 문헌 검색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뒤로는 문헌 검색은 사실 혼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뒤에 있는 과정, 결론 도출까지의 과정은 바이오스 때문에 두 명의 독립된 연구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이제 학위 논문 쓰시는 분들, 학위 논문을 SR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두 명이서 바이어스 때문에 두 명이서, 어, 독립적으로 수행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사실 혼자 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이어스 평가를 잘 넘기셔야 그 다음에 어, 출간하시거나 이제 하실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체계적 문헌 고찰은 당연히 이제 명확하게 지침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 레포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마라는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그 안에 따라서 그 레포팅 보고 지침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프리즈마 체크리스트는 SR 쓰시는 분들은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건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인데 업데이트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SR 쓰시는 분들한테는 음,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코크란 그룹에서 진행하는 그 코크란 리뷰도 SR인데, 코크란 리뷰를 작성하신다면은 2년 안에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지만 업데이트라는 게 자체가. 근데 자기가 연구하는 과정을 가지고 그 갱신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선택사항이지만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 연구 과정을 이렇게 작성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걸 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2011년에 내카에서 한국보건의료원에서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이 왜 필요하고 체계적 문헌 고찰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지침을 좀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그다음에 중간에 업데이트가 한번 됐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도 좀 있는 지침서인데, 요거는 이제 SR 처음 쓰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매뉴얼이고, 그 매뉴얼 안에 있는 이제 흐름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 문헌 검색은 요 상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 부분에.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작성이 된 이후에 문헌 검색을 하시고 이후에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 이후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당연히 문헌 검색 쪽에서 바이어스 없이 잘 진행이 되셔야 한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선행 연구 자료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 자료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뭐 편향 때문이고요. 편향이 최소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근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요거는 사실 읽어보셔도 이해가 되셔서 제가 표로 일부러 작성해놔서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뭐 SR을 쓰기 위해서는 그게 내가 SR을 생산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거나, 어쨌든 간에 두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도 전부 다 체계적인 검색을 하셔야지만 선행 연구 자료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 출판 편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택 편향은, 이거는 이제 연구자가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어떤 DB를 선택해서 어떻게 검색하느냐의 문제인데, 출판 편향은 사실 연구자의 잘못은 아니어서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 문헌 검색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체계적 문헌 검색, 요거 용어가 뭐 어디 지침서에 나와 있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체계적 문헌 고찰을 이제 뭐 서비스하고 체계적 문헌 고찰을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검색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헌 검색의 의미를 찾아보다 보니 철저하고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검색을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찾아냈는가에 대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 그래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 의학에서 선행 연구 자료 검색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검색보다는 보다 체계적으로 문헌 검색을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재현 가능한 검색이어야 합니다. SR 같은 경우에는 재현 가능한 검색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검색한 검색식을 가지고 독자나 뭐 리뷰어나 누군가가 동일하게 검색을 했을 때 동일하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게 동일하다는 의미는 검색 건수가 같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검색 건수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증가하기 때문에 검색 건수는 같을 수가 없지만 검색이 오류 없이 잘 진행이 되게 재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체계적 문헌 검색에서 가장 큰 포인트고요. 저희가 목적하는 바는 찾고자 하는 문헌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문헌이 포함되지 않도록 민감도와 특이도를 조절해서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 중심 의학의 문헌 검색, 체계적 문헌 검색에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편향적이지 않게 문헌을 검색한다라는 게 이게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번 검색을 해봐야 되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고 빼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는데, 그게 키워드 선정이라는 과정이고요. 키워드 선정에 대한 얘기도 뒤에서 따로 통제어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러티브 리뷰하고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하고 차이점을 나타낸 논문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 이제 표에서 나타낸 표가 있어갖고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체계적 문헌 검색하고, 문헌 고찰하고, 그러니까 시스테마틱 리뷰하고 내러티브 리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특히 문헌 검색 쪽을 보면은 명확한 프로토콜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재현 가능한 검색식을
SR 쓰시는 분들이 제출하시게 되고 SR을 검색하셔갖고 독자로서 근거로서 활용하시려는 연구자들이 봤을 때 이러한 검색을 진행을 했구나라는 게 부록으로 다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성하시는 분도 이제 검색하시는 분도 검색 전략에 대한 부분을 다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고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내러티브 리뷰는 그런 프로토콜을 요청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리뷰라고 말하는 거는 보통 내가 리뷰를 쓰겠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 저널이나 편집자들이 어떤 그 필드의 권위자에게 요청을 하죠. 리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리뷰하고는 좀 다른 대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달려 있는 연구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사실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는, 그런 거죠. 연구자가 뭔가를 잘못해서 나타나는 바이어스라기보다는, 연구 자체가 뭐 긍정적으로 부풀려져 있는 출판계 상황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를 했을 때 연구자가 결과값이 실패라면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저널에서 아예 억셉트를 안 해주는 경우, 그 주제에 관련돼서는 긍정적으로 연구가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상황은 연구자가 초래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출판 편향이나 출판 빗돌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R을 쓰시는 분들은 출판 편향, 그러니까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없게끔 문헌 검색을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야 되고 이게 예방의학과 교실의 교수님이 EBN 교육을 하실 때 강의를 하실 때 말씀하시기로는 온 세상에 있는 주제와 관련된 모든 문헌을 찾아라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어라고 하는 또 반드시 봐야 되는 DB들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검색을 민감도와 특이도를 조절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판 편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체계적으로 검색을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SR 같은 경우는 프리즈마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지금 2020이라고 업데이트가 됐는데 곧 뭐 프리즈마라고 구글에 치시면 무료로 다 제공되고 있는 사이트거든요. 체크리스트, 플로우 다이어그램, 뭐 스테이트먼트 페이퍼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 형식을.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프리즈마 체크리스트. 그래서 2020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보시면 타이틀에 뭐 이런 거 썼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썼다. 여기다 오른쪽에다가 페이지 수 기재하는 거거든요. 앱스트랙에는 뭐가 있어? 뭐 앱스트랙 썼다.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 메소드 부분에 검색 전략에는 어떻게 했어? 라고 하시면 나 했다. 라고 하면 몇 페이지 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지침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요걸 같이 SR 작성하시는 분 제출을 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이 잘 작성이 된 건지 질평가하실 때도 요 내용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SR 쓰시는 분들은 프리즈마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플로우 다이어그램 내가 어떤 DB에서 몇 개의 논문을 찾아갖고 중복을 몇 개 제거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SR 그림 1에 대부분에 나와 있는 피겨 1에 나와 있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요것도 형식 포맷을 요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모양 그대로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SR 논문을 찾아보시면 요거와 다르게 요 형식만 유지해서 쓰신 것도 있고, 이거보다 더 확장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은 주제를 굉장히, 회색 문헌에서도 찾으셨어야 돼서 더 확장해갖고 찾으시는 경우도 있고, 뭐 특허 정보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초록 정보만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맨 왼쪽 상단에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검색을 했는지, 몇 건을 찾았는지, 이렇게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중복을 제거한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거되는, 익스클로전 되는 데는 사유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결국 파이널 몇 건을 가지고 내가 분석했다라고 하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요것도 이제 포맷을 이제 프리즈마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저희 도서관에서 작업했던 건데 보통 메소드에 이제 검색 전략에 대한 부분이 다 기술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서플리먼터리 1에서 테이블 1에서 검색된 검색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나만 캡처했는데 코어 DB 보통 코어 DB라고 하는 펀메드 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 3개의 DB가 기본으로 검색이 되고 있고 이거 저희가 작성한 거라 3가지는 기본으로 작성이 됐고 추가로 뭐 주제 검색 주제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DB들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게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면 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조금 단순화해서 작성하셨는데, 이렇게 작성을 하셨습니다. 펀메드에서 몇 건, EMBase에서 몇 건,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 몇 건에서 총 몇 건을 검색했는데, 그 중에서 중복은 제거했고, 뭐 이렇게 해서 쭉 기술해서 파이널 12건 가지고 내가 분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림 1번으로 나타내 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계적 검색을 한 거는 이렇게 서플리먼터리 테이블이라고 해서 테이블 2번이군요. 테이블 2번, 1번이나 2번 뭐 이렇게 해갖고 검색식이 재현 가능한 검색식이 나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어떤 DB에서 어떻게 검색을 해서 어떤 흐름으로 내가 파이널로 분석한 논문을 찾았는지에 대한 플로우 다이어그램 하나. 요 두 가지를 기술하게끔 되어 있고 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아까 프리즈마 그 사이트에서 포맷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프리즈마 체크리스트를 저널마다 브로그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투고하실 때 제출하게끔만 요구하는 경우 있고 조금 다양합니다. 근데 요 검색식하고 이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논문에 기술되고 논문에 링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계적으로 잘 검색하셔갖고 기술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2020 업데이트 됐을 때 이제 BMJ에 실린 논문을 보면 이제 뭐 보다 자세히 보고하게끔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항목들이 뭐 좀 보완이 됐고 등록 정보나 변경 사항들을 보다 자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했고 결국에는 이게 연구의 투명성을 높이는 거랑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아티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 보시고 처음으로 SR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생성형 AI가 워낙 요약을 잘해주고 번역을 잘해줘서 조금 한 번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시면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 문헌 고찰을 평가하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암스타라는 도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서도 체계적 문헌 고찰의 이제 질평가, 방법론적 질평가를 진행해서 레퍼런스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모든 체계적 문헌 고찰이 다 에비던스가 높은 건 아닙니다.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 지침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이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신 것도 있고 뭐 여기저기서 SR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어, 지, 지침에 맞지 않게 작성됐는데도 출간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거로 선택하려는 체계적 문헌 고찰이 질평가를 해서 좋은 체계적 문헌 고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암사 평가 도구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걸 보셔야 되는 것이 SR을 작성하시는 분도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시스테마틱 리뷰 자체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평가 도구입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암스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 열립니다. 체크리스트 보시면 되는데 뭐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11가지 항목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해서 질평가를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과 관련된 부분만 4번으로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포괄적으로 문헌 검색을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DB 하나만 뭐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은 해야 되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점수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점수로 구분해서 높음, 중간, 낮은, 매우 낮음으로 등급 평가를 하는데 문헌 검색이 체계적인가, 2개 이상을 사용하고 검색식을 공개했는가 여부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평가 영역들을 이해하시고 SR을 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내가 어떤, 핵심 질문이나 사업에 레퍼런스를 찾으실 때도 내가 찾은 SR 문헌이 레퍼런스로서의 역할을 에비던스가 높게 잘 할 수 있는가도 이 평가 도구에 있는 평가 영역을 살펴보시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잘 써진
SR 논문은 결과가 높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점수로 진행되는 건데 이걸 확인하시고 또 SR을 바라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어, 이제 실제로 체계적 문헌 검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틀 동안 진행이 되면 이론 부분도 2시간이고 검색 부분도 2시간인데 제가 오늘은 조금 축약해서 50분짜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이틀 교육하는 게 또 진행이 될 수 있어서 그게 관심 있으시면 또 어,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론적인 내용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체계적 문헌 검색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거 중심의 의학에서 체계적 문헌 검색의 의미는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재현 가능한 검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요 정도 검색하면 되겠지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기준에 맞춰서 검색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게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검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적 문헌 고찰이 여러 개가 있어요, 유형이. 우리는 SR만 많이들 작성하고 계신데 사실 요즘에는 리빙 시스테마틱 리뷰, 스코핑 리뷰, 래피드 리뷰 있고 또 엄브렐라 리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헌 고찰이 정의하는 바가 다르고 특징이 좀 다르지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 체계적 문헌 고찰이 체계적 문헌 검색으로 시작을 합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민감도 특이도 조절에 조금 다르지만 뭐 키워드를 선정하고 검색을 진행하는 거는 다 유사하다,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체계적 문헌 검색 전략은 어떻게 짜냐? 뭐 내가 찾고자 하는 문헌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문헌이 검색되지 않도록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를 조절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위한 체계적 문헌 검색의 목적은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관심 질문,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계적 문헌 검색은 핵심 질문에 따른 문헌 검색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연구 계획과 핵심 질문의 주제에 따라서 검색 DB를 선정해야 됩니다. 주제에 따라서 DB 선정이 달라질 수가 있고 통제와 자연어는 무조건 선정해서 같이 함께 검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적절한 조합의 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저희가 검색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검색식으로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이제 실제 검색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걸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계적 문헌 고찰 작성하시기 전에 이제 뭐 프로토콜 작성하시고 프로토콜 안에 이제 뭐 핵심 질문이나 피크 프레임 작성하시고 어떻게 검색할지 방향 정하시고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실제로 검색 진행하시기 전에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거는 이 굉장히 중요한 동일 질문에 대한 기존 연구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질문, 핵심 질문이 매우 중요해서 정말 SR을 쓸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이미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SR 너무 많이 작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연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동일한 질문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를 검토하시는 건 2차 연구 DB라고 해서 시스테마틱 리뷰를 모아놓은 DB를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코크란 라이브러리가 사실은 2차 연구 DB입니다. 코크란 리뷰라고 하는 시스테마틱 리뷰와 다른 DB에 등재되어 있는 시스테마틱 리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DB가 코크란 라이브러리고 그다음에 펀메드라는 DB에서도 2차 문헌 검색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진료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업투데이트나 뭐 다이나메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요 프로스페러라고 해서 요거는 SR 프로토콜 등록하는 레지스터리거든요. 우리나라 뭐 크리스 같은 그다음에 클리니컬 트라이얼.gov 같은 그런 레지스터리인데 프로스페로에 보통 시스테마틱 리뷰의 계획서를 많이 올려놓으세요. 그게 나중에 시스테마틱 리뷰 작성해서 투고하실 때 어디에 프로토콜 등록했는지를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프로스페로를 많이 작성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연구나 스탑된 연구, 뭐 종료된 연구 이런 거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살펴보시고 나서 동일 연구가 있으면 당연히 새로운 연구로 전환하셔야 되고 새로운 연구로 하시지 않고 기존 연구에서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고 기존 연구에서 인터벤션이나 컴페어리즌 또는 아웃컴을 보는 것을 변형해서 재정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방향
동향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연구 방향을 설정하셔야 되는 거. 물론 검색했는데 동일한 연구가 없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메드 그 코코안 라이브러리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외부에서도 동일하게 로그인만 하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펀메드는 이제 뒤에서 펀메드 검색하시는 법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우실 건데 그냥 동양 검색하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핵심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넣으시고 필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아티클 타입에 나 시스테마틱 리뷰와 이 주제에 대한 메타아나리시스만 보겠어라고 일단 필터링을 해서 보시면서 내가 연관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 이게 2차원 원으로 검색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아예 SR이나 RCT만, 그다음에 다른 코크란 리뷰나 SR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해서 나왔다, 동일한 연구가 나왔다 하시면은 당연히 재정의 하셔야 되는 그런 DB입니다. 프로스페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요게 펀메드 만든 DB, 펀메드 만든 그, 펀메드 만든 건 아니고 NIH HR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긴 한데 요거는 이제 리지스토리라고 해서 프로토콜을 올려놓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거기 어떤 SR이 검색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사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메쉬라는 우리가 지금 배울 통제어에 대한 것도 검색이 가능해서 저는 지금 하이퍼텐션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걸 예시로 캡처를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거, 컴플리트 된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스페로에다 올려놓으시는 거는 주의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신다고 해서 누가 이 연구를 내 연구를 보호해주거나 누가 보호해주거나 이 연구의 주제를 스틸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스페로에 프로토콜 올려놓으실 때는 너무 일찍 올려놓으시는 건 저희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올려놓으시는 걸 권하고 여기서는 동향 파악 때 활용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B는 코어 스탠다드 아이디어로 보통 나눠져 있는 걸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데 코어 DB는 펀메드 EM베이스 코코넛 라이브러리가 메인이고 여기 네카에서 지침 만들 때 국내 DB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리스 KMBS 코리아메드 있는데 지금 코리아메드랑 KMBS가 검색이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데이터가 업데이트도 잘 안 되고 해서 리스 정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유료 DB를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다면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DBP야 또 뭐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실 수 있어서 뭐 학교나 이제 재직과 재학이 다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DB 유료가 있다면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 스탠다드 DB는 코어보다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 코어 DB 외에 주제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DB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간호학 쪽이 시나리나 사이코인포 DB를 많이 활용하고요. 뭐 에이메든 한의학 뭐 여러 가지 주제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DB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나리나 사이코인포를 유료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는 등재되지 않은 문헌들을 보여주는 이제 보통 회색 문헌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런 집합체들 그런 DB들을 아이디얼 DB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다 검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코어 DB 플러스 스탠다드 DB 한두 개 정도 검색하시는 경우가 많고 국내 DB를 꼭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것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국내 DB 로컬이 들어가야 된다 하시는 분이 있고 한국의 로컬 DB에 자료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이어스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리뷰어 중에.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좀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인에 대한 어떤 SR을 쓰실 거면 포함이 돼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DB는 대충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고 코어 DB를 우리는 반드시 검색해야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실제로 검색하는 게 펀메드 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 DB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요 설명은 시간 관계상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들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DB도 제가 표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DBP야 보고 있고 그다음에 리스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 DB 외 출처에서 검색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색 문헌을 반드시 검색해야 되는 주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고 회색 문헌을 검색했느냐 안 했느냐 리뷰어가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테마틱
리뷰를 쓸 때 민감도 높게 전 세계에 있는 관련 주제를 다 검색해야 되는데 회색 문헌은 왜 배제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리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관점이 두 가지예요. 회색 문헌 두 가지예요. 회색 문헌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의 의견이 좀 대립합니다. 포함해서 아예 빗둘림이 높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포함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주제에 따라서 연구자의 그 결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회색 문헌의 DB를 일일이 검색하는 게 어려워서 보통 EM 베이스의 포서 자료나 그 앱스트랙트 컴퍼런스 프로시딩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보통 EM 베이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를 검색하게끔 권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EM 베이스 교육 받으실 때 뒤에서 관련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연구 자료 검색을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검색 교육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보다 DB 선정의 문제하고 검색 방법의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DB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DB는 반드시 검색하셔야 되고 사실 SR이 아니시더라도 연구 논문 쓰실 때 코어 DB 3종 정도는 검색하셔야지만 보건의학 쪽에서는 레퍼런스 그러니까 바이어스 자체가 없다는 거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검색 방법의 문제는 DB마다 검색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 파트 2에서 또 이승재 선생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섹션으로 핵심 질문하고 피코를 통한 검색어 선정 요거 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구의 포커스를 결정하는 거고 그게 핵심 질문이고 그 핵심 질문에는 피코라는 프레임워크로 정리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키워드를 선정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피코라는 프레임워크는 요 프레임워크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게 피코기 때문에 피코를 통해서 질문의 구체화를 예시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환자 또는 문제, 그다음에 인터벤션, 컴패리즌, 아웃컴으로 내 연구 질문을 나눠서 정리를 이제 계획서에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중에 키워드를 뽑아서 우리가 검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의 기본은 키워드 선정이고 키워드 선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키워드를 선정하셔야지 논문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통제어와 자연어 얘기를 지금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메쉬라는 통제어가 보건의학적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EM베이스라는 아까 코어 DB 중에 하나는 자체적으로 EM트리라는 그 통제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제어도 통일이 되면 저는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DB마다 통제어가 다 다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어를 좀 이해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다른 통제어는 다 모르겠고 통제어를 좀 기억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메쉬라는 통제어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연어는 통제어가 아닌 용어는 다 자연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의어도 될 수 있고 약어, 업무 중에 사용되는 용어, 뭐 전문 용어, 뭐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 문헌의 민감도를 높이고 포괄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자연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통제어만으로 검색이 다 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해서 우리가 통제어와 자연어를 함께 검색했을 때 효율이 가장 높고 정확도가 높아진다. 민감도와 정확도가 같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와서 제가 잠깐 답변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통제와 자연어를 가지고 검색하는 것도 지침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가 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프레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검색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테이블 1을 보시면 서브젝트 헤딩이라고 해서 통제어를 반드시 써야 되고 텍스트 워드라고 프리 텍스트 자연어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6가지 카테고리의 세부 항목들은 그 프레스 가이드라인 그 아티클에 다 나와 있긴 한데 결국에는 체계 전문 원고찰에서는 민감도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매시 통제어 플러스 알파로 자연어 키워드가 병행이 돼야지만 가장 안전하고 포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거 프레스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검색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논문이 있어서 발췌한 내용인데, 여기서 미싱,
메쉬 텀즈라고 해서 통제어를 미싱했을 때, 그다음에 자연어를 미싱했을 때, 통제어와 자연어를 컴바인한 걸 미싱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확한 통제어를 사용했을 때, 부정확한 자연어를 사용했을 때도 검색의 정확도와 민감도에 영향을 준다. 근데 가장 큰 컨셉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통제어를 미싱했을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검색 전략에 있어서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잘 안내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통제어와 자연어가 같이 컴비네이션 돼서 검색이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통제어는 아까 말씀드려서 서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메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돼서 우리가 메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는 이제 보건의학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제어고, 어떤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를 하나로서 대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캔서 같은 경우는 네오플라즘즈가 대표고, 캔서 메쉬로 검색하면 검색되지 않습니다. 통제어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쉬라는 통제어는 16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는 트리 구조, 상하위 구조를 갖고 있는 어휘사전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고 정해져 있는 통제어를 제공하고 있고, 주제와 관련된 정확도 높은 검색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용어다, 통제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제어는 여기 저희 펀메드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용어가 통제어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이 웹 데이터베이스, 메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오늘 예시로 보여드릴 게 욕창 치료에 관한 광선 치료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해당되는 게 욕창 환자, 뭐 욕창이라고 말씀드리고, 인터벤션으로 두 가지를, 광선 치료랑 레이저 치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따 파트 2에서 실습을 할 거고, 요 키워드와 관련돼서 검색을 진행하고 검색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키워드 선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키워드 선정을 이렇게 메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선 통제어를 검색한다.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각각 problem,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에 해당되는 통제어들을 메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때로는 검색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용어가 다 통제어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욕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하게 일치하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통제어에 대한 설명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통제어, 메쉬 용어라고 보실 수 있고, 밑에는 요 통제어로 그룹화해서 특이도를 높일 수 있는 옵션 창입니다. 서브 헤딩, 그 다음에 메이저 토픽으로 제한, 하위어, 불포함, 이런 것들인데, 우리 SR 쓸 때 2번, 3번은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정확도를 완전 높이는 옵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고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민감도를 높여서 검색하는 SR 체계적 검색에서는 그냥 메쉬 용어로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빌더를 통해서 검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dd to Search Builder 누르시면 이렇게 메쉬라는 태그가 달려있는 검색식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여기서 서치 펀메드를 누르시면 이제 플러스 어서라는 그 통제어가 색인된 그 통제어가 주제인 논문들을 찾아주는 펀메드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메쉬 데이터베이스랑 펀메드 데이터베이스는 별개인데, 이렇게 각각 검색해서 연계시켜주는, 같이 동일하게 검색해서 볼 수 있는 별개의 데이터베이스지만 연동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검색해 보시게 되면 요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entry terms라고 보시게 되는데, 요게 자연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메쉬에서 지정한 자연어의 대표가 통제어고 나머지는 자연어다, 유사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R 검색할 때 여기에 있는 용어들은 다 자연어로 선정해서 검색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걸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하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검색한 결과가 너무 적어요. 선행연구 자료가 너무 적다 하시면 상위어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 검색된 결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하위어에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검색의 범위를 좁히시는 게
검색 건수를 줄이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검색하다 보면은 키워드 선정하다가 조정하실 때 키워드를 조정하지 않으시고 연도 제한으로 끊어버리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필터링을 제한을 계속 하시는 거죠. 뭐 소화로 제한하겠다. 그건 주제에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검색의 범위를 주제 범위를 좁히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메쉬 트리 구조를 활용하셔서 상요나 하요를 살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메쉬 통제의 특징은 제가 언급을 해서 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제어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제어가 없는데 계속 통제어를 찾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통제어가 없을 경우에는 자연어로만 검색을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체계적 문헌 검색에서 메시 통제의 중요성 및 한계를 표로 정리해 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메시의 가장 큰 역할이고 가장 큰 한계는 이제 최신 이제 개념이 메시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어서 자연어 검색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5분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 선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하고요. 엑셀 파일에 있는 걸 PPT로 이렇게 붙여서 보여드리게 되니까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 이게 정답지는 아니고 저희가 검색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리하는 방법. 예, 그래서 이따가 검색식 예시 엑셀 파일을 드리긴 할 건데 이제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한 번 더 드릴 거긴 한데 실습하기 위해서 그때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통제어를 검색하시고 정리 안 하시고 다음에 또 검색하시고 하시면은 사실 검색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색하실 때 통제어 자연어 검색을 하시고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통제어들을 검색하고 나면 선정하시고 나면 자연어를 또 선정하셔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는 통제어의 엔트리 텀이나 유사어, 동의어 뭐 이런 것들 활용하실 수가 있고 뭐 영어 같은 경우 영어로 거의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정리하실 경우에는 뭐 복수형, 단수형을 검색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약물명, 화학명, 그다음에 브랜드명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같이 정리해 주시고 약어는 플레임하고 약어 같이 정리해 주시고 이런 방법 팁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어 선정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메쉬 통제어로 논문의 내용 그 용어가 부여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요즘에 논문을 출간하면 이펍으로 보게끔 무조건 올리거든요. 일단은 번호 정보 페이지가 부여되기 전에, 그러니까 페이퍼로 출간되기 전에 이펍으로 독자들이 보게끔 출간을 합니다. 출간을 하고 나서 이 출간된 논문의 메쉬라는 용어가 색인이 되려면 한 달에서 3달 정도 걸려요. 그 사이에는 색인이 완료되면 통제어로 검색이 되는데 색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연어로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제하고 자연어를 같이 검색하셔야지만 최신 논문도 누락되지 않는다는 거 가장 중요한 사항인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어는 어디서 어디까지 선정해야 되느냐 잘 모르시는 경우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통제어 엔트리 텀을 이렇게 활용하셔서 선정하시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여기엔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중요한 자연어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선정하셔갖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통제어와 자연어의 검색을 비교해 보면 통제어가 월등히 정확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검색 결과 건수의 차이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항은 아니고 이제 검색 쿼리를 보게 되면은 올필드로 검색해서 민감도를 확 넓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통제어는 주제어로 검색된 거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적절하게 같이 검색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걸 다 정리하시면 요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요게 엑셀 파일에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EM트리까지 검색한 결과를 정리한 화면을 캡처했고 보통 EM트리까지는 검색 때만 사용하시고 이제 메쉬나 엔트리 텀 정도 그 키워드 선정으로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거는 방법이 사실 정해진 게 아니고 정답이 없어서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편한 방식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 문헌 고찰하고 메타 분석 논문 작성을 위해서는
검색 전략에 있어서 민감도와 정확도의 적절한 밸런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어도 여러 가지 추가해보고 통제어도 넣었다 빼보고 뭐 이런 식의 검색이 몇 번의 과정이 지나가야지만 검색 전략이 정확하게 검색 식이 작성이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검색 전략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페이션트, 인터벤션, 컴패리즌 이렇게 놨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교차점에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검색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시로 들었던 거는 욕창이라는 부분의 통제어와 자연어, 그 다음에 포토테라피나 레이저 테라피의 통제어와 자연어를 검색하게 돼서 교집합을 검색하시는 방법을 검색 전략의 형태로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티클 타입 제한할 수 있어요. 나는 RCT만 보겠다 해서 에비던스 확 높여갖고 검색하시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나는 성인 뭐 소아 이렇게 제한하겠다. 이건 프로토콜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셔서 검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다. 이게 형태 제한, 연구 설계 형태 제한이라고 해서 검색 전략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검색 식이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리한 연산자 엔드와 낫은 이따 뒤에 이 파트 2에서 또 계속 검색식 작성하고 실제 검색하는 거 보실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불리한 연산자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검색하는지는 파트 2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검색하느냐를 이제 파트 2에서 하실 건데 같은 개념끼리는 OR로 묶을 거고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한 다음에 뭐 문제, 인터벤션, 컴패리즌, 아웃컴 이걸 계속 반복할 거고 파이널이 엔드 조합이다라는 거고 그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P에 해당되는 메쉬 통제와 자연어로 OR로 묶는 거 한 개념이 있고 인터벤션 I에 해당되는 메쉬어와 텍스트 워드를 OR로 묶는 걸 한 개념으로 이게 이제 반복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하시다 보면 파이널로 엔드 조합을 하시게 되는데 P and I라는 조합 검색을 하게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까 제한할 수 있는 형태 뭐 SD라던가 낙 검색으로 뭐 동물 연구는 제외하겠다. 이 정도 검색식 작성돼서 검색이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파이널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검색어 선정하는 거랑 통제어 자연어 검색식 검색 전략은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좀 없긴 한데 AI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성형 AI로 검색식이나 검색어 선정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생성형 AI로 검색어 선정해서 검색식 작성해서 논문 쓰셔갖고 SR 논문 쓰셔갖고 리비전 요청받아서 저한테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검색에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통제어가 빠져 있었어요. 프롬프트에 통제어를 넣어달라는 얘기를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그 시점에서 검색식이 왜 그렇게 작성이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성형 AI 기반의 통제어와 자연어 키워드를 선정하게 될 경우에 정확성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지금 현재까지는 통제어를 정확하게 뽑아내지 못하고 할루시네이션이 한 20, 30% 정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연구 주제에 맞게 관련된 자연어를 뽑아낼 때 활용하시는 거는 권해드리는데 통제어를 정확하게 생성형 AI가 쓸 수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예시로 보여드리면 제가 고단백 고칼로리에 대한 메쉬 용어 선정해줘 했더니 챗GPT가 잘 해줬거든요. 잘 해줬는데 찾아보니 없는 메쉬어였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4, 5로 검색을 했는데 5도 지금 챗GPT 5 나왔는데 동일하게 아직도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제미나이도 제가 해봤는데 똑같이 없는 그 통제어를 이렇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성형 AI로 검색어를 정확하게 선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검색식도 작성해줘 하면 굉장히 작성을 잘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정확성이 부족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재현성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한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는 걸로 시간 관계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뒤에서 이제 이승재 선생님이 실제 검색하는 거랑 검색 도구 활용해서 SR 관련된 내용들 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가 원래 20분까지였는데 항상 이렇게 하루에 하는 날 한 10분씩 10분 이상 오버하게 돼서요. 지금 33분인데 7분만 쉬고 40분부터 파트 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